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최근 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것을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러우 전쟁이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말 매일, 매시간 주목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예, 지난 2월이죠. 지난 2월에 동부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이었던 아우디 이우카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토렌케와 오르리 우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도시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부전선에서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실효적으로 점령을 했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양측의 병력 구조와 그리고 포탄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은 약 3만 명의 병력, 그러니까 사단으로 치면은 2개 사단이 넘는 병력을 이쪽 지역 공세에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화력으로 가면은 더욱 많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적게 보면은 2배, 많이 보면은 5배 이상의 화력 차이를 매일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디 이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쪽에 방어선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방어선들이 계속 뚫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의 약점을 러시아군이 찾아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토렌카 방면 서쪽으로 4km 떨어진 우만스크의 마을에서도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 러시아군의 활공폭탄이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방어망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폭탄인데 날개를 단 겁니다. 이게 폭탄에 이 접는 식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만 단 게 아니라 유도 장치까지 같이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딱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은 이게 날개를 쫙 펴고 몇십 킬로를 지가 그 글라이더 같이 쫙 날아가가지고 정해진 목표에 딱 맞는 거죠. 네. 미국에서 지금 JDAM-ER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무기인데, 물론 JDAM이라는 유도 폭탄도 뭐 40km 정도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이 JDAM-ER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한 2배 정도는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우도 이 UMPK라는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쓰던 그 비행기에서 썰고 있는 보통 폭탄인데 거기다가 날개와 유도 키트를 달아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막을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필요하죠. 결국은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들이 전선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돼요. 뭐 폭탄을 맞춘다, 이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방공망이에요, 결국은. 네.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드론 때문도 있는 게, 소형 드론들이 워낙 요격이 힘들다 보니까 이 전선 근처에 배치돼 있던 우크라이나군 방공 자산들이 드론 타격으로 제법 파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그래도 전투기가 있어야지 러시아군 전투기가 전선에 접근하는 걸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이 F-16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 기체의 대수는 총 45대입니다. 지금 현재 방어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활강 유도 폭탄을 대응하는 폭격기 방어 용도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있다.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16이 공여되고 전력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약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주지.
저게 2022년, 2023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잘 써먹을 텐데. 타이밍이 아쉽다. 잘 써먹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네. 지금은 전선 상황 자체가 물론 F-16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예를 드냐면 전쟁 초기에 서방 세계들에서 지원받았던 대전차 화기들, 그 대전차 화기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의 러시아 기갑 전력을 패퇴시켰냐, 격파를 했냐. 그렇게 무기 체계를 지원하려면 적재적소 적시해 줘야 된다. 근데 F-16은 조금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은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최소 400만 발의 포탄과 200만 대 이상의 드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 이상의 드론이 필요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첨단 무기가 미래 전장을 당연히 지배할 것이다. 이제는 구식 무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소모전 양상으로 이 러브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구식 무기 체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식 무기 체계의 물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현재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밀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력의 부족, 그 중에서도 포신포병,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 포병, 그 포병 화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잘 활용하던 포신포병 이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M777이라는 이 포병 체계인데요, 곡사포입니다. 155mm 포탄을 사용하고요. 사거리는 약 18km 정도 되고 명중률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90문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이 미국을 통해서 공여를 받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대포병 사격과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를 시켰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약 90문 정도가 손상이 됐어요.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지금 미친 듯이 고치고 있대요. 파괴되면 바로 고쳐서 다시 전선에 재배치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가진 화력에 이제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문제는 자, 나토가 우리가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밀어줄게. 그래서 총 생산량을 포탄의 총 생산량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총 생산량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토의 정보부를 통해서 나온 정보가 어떤 게 있느냐? 러시아는 월 25만 발, 연 3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 중이라고 해요. 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생산하는 포탄은 연 120만 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네요. 예,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데 현재 재고량도 모자라고 생산을 양측이 총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수백만 발을 뭐 지원했다 이런 뉴스는 좀 종종 접하기는 했었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불량이라고 해요. 예, 사실 정확히 몇 프로가 불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는 안 나왔지만 러시아 쪽에서 사진 보낸 것만 해도 정말 상태들이 안 좋은 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게 북한이 품질 관리 자체도 기술이에요. 근데 그거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량만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부터 열악하고 또 다른 문제가 비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북한의 포탄들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경제난 플러스 그 경제난 속에서 무리하게 이 지하의 갱도진지와 갱도탄약고의 탄약들을 비축해놨어요. 근데 다들 알게 지하, 갱도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다? 습기잖아요. 습한데 포탄을 쌓아놓는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포탄의 어떤 그 상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무기와 구무기가 이제 공존하면서 각부장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지금 보시면은 지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같은 치열한 참호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상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해상에서는 신무기인 무인 무기 체계가 지금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전, 100년 전 전쟁의 모습, 인류가 했던 그 양상과 지금 우리가 미래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무기 체계의 전쟁 양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무기와 그리고 구형 무기가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됐던 그 총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은 확실히 구식이 된 그런 총기들을 어디서 꺼내는지 막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 모신나강, 뭐 맥심, 뭐 데그차르프 경기관총, PPSH-41 같이 소련이 2차 대전 때 사용한 총기들이 다소 포함했는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소련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KR-98K, 뭐 MP40, 뭐 그런 2차 대전 독일군 총기들도 다소 나왔고 심지어 뭐 이탈리아제 베레타 M1938 기관단총이나 이탈리아제 칼카노 소총, 심지어 미국제 톰슨 기관단총까지 나왔어요. 그야말로 고전 총기 박람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이건 뭐 세계대전 느낌이네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도 초기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초반이 좀 넘어가니까 걔네도 정말 빠르게 모신나강 같이 뭐 2차 대전 당시에 구형 소련제 총기부터 2차 대전에서 독일군 총기까지 다양한 구형 총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야 M16이라도 꺼내와봐 하다가 야 M16도 부족해? 야 칼빈 꺼내와봐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딱 그런 거죠. 와. 지금 말씀하신 무기 체계가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진열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 유리창 깨고서 총 꺼내와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결국 중요한 건 그럼 이런 구식 무기들이 실제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형 총기가 필요한 부대가 있고 최신형 총기가 그래도 필요 없는 부대가 있어요. 후방에서 보급이나 아니면은 기지를 방어하는 그런 부대는 사실은 최신형 총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대들은 최신형 총기가 없을 때는 그냥 구식 무기로라도 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식 무기로 우리가 여유를 좀 갖고 네. 최신 무기는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총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맥심 기관총이라는 총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맥심 기관총이면은 뭐 러일 전쟁 때 불을 뿜었던 그 물건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쏘고 있는 거야. 러시아군이 있었던 세상에 막 이러는데 뭐 물론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최근 보이는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후에 생산되거나 아니면 개량된 총기들로 많이 보여요. 구식 소총인 것도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는 것도 맞는데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현대 소총은 좀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행식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총열을 이 냉각수로 식히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맥심 기관총은 순행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각수만 제때제때 부어주면은 10,000발 정도까지는 그냥 쫙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방어 진지나 아니면 기관총이 연속 사격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잘 써먹었고요. 최근엔 어떤 것에 잘 써먹냐? 러시아가 운영하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타격하기 전에 저공으로 침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드론이 들어오는 길을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착을 하면은 저공에 대공 사격을 해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맥심 기관총 4정 정도를 한 대 묶고 그것을 상용 픽업 트럭 뒤에 올려서 드론 사냥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 지역에서 드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출동을 해서 서치라이트 팀하고 같이 야간 같은 경우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이들이 연속 사격을 해서 드론을 파괴하는데 사람들은 구식 소총이 최신형 드론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실제 전과가 꽤 있다고 합니다. 드론 자체가 뭐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재미있는 게 이건 좀 구형과 신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탐지하는 게 휴대폰이에요, 실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 우크라이나가 전국 각지에 마이크에 연결된 휴대폰을 8,000대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그 드론 소리를 딱 잡으면은 요즘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있는 이 휴대폰의 마이크가 잡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으로 보고 어느 지점에 오고 있구나. 그럼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방공 그 기지나 방공 차량이 그쪽 이동.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크가 수음되고 있는 핸드폰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지금 드론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딱 있구나 그런 아는 거죠. 거군요. 네. 그게 그 8,000대를 깔아도 웬만한 레이더 한 대보다 싸요. 근데 그 최첨단 위성 시스템과 음향 시스템을 이용해서 캐치를 했는데 러일 전쟁에 쓰인 맥신 기관총이 달려오고 있어. 1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진짜. 탐지는 21세기, 요격은 100년 전. 야, 이거 할아버지가 하늘로 날아오는 손자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예측을 실패한 그런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창기 예측에서는 안 쳐들어갈 것이다, 뭐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 다 틀렸고요.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마 얼마 만에 끝날 것이다, 예측 다 틀렸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마 못 막아낼 것이다, 예측 다 틀렸고요. 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 밀어붙일 것이다, 틀렸고요. 지금 맞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측이 계속 틀려가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요, 예측할 필요가 없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미래를 바꿀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준비 많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구식 무기뿐 아니라 신형 무기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신형 해상 드론은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해 큰 성공을 거둔다. 한편 이번 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 중인 최첨단 무기들은 미래 전쟁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신구 무기의 격전지 우크라이나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